안 됩니다, 대감님. 그 길로 가시면 피를 밟고 가는 사주가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이의 말은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가르친 적 없는데 사주를 읽고 사람의 얼굴에서 욕망을 먼저 알아보는 아이. 한때는 그 재능 때문에 버려지기도 했던 아이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재능은 권력을 탐한 대감의 운명을 정면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대감과 운명의 끝을 이미 본 아이. 이 만남의 끝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곳에 머물는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은 늘 소란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새벽 종루의 종이 울리기도 전에 사람들은 움직였고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골목은 발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활기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권력도 소문도 늦게 도착하는 곳. 바로 한양 변두리의 약방 골목이었습니다. 그 골목 끝자락에는 오래된 약방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간판에는 정약방이라는 글씨가 반쯤 벗겨진 채 매달려 있었고 문을 열면 늘 쓴 약재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그 약방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은 약재 주인이 아니라 12살 난 아이 하나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윤도겸이었습니다. 도겸은 또래 아이들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웃음도 많지 않았고 장난을 치는 법도 잘 몰랐습니다. 대신 늘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는 이미 그 사람이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묻지 않았고 먼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약재를 나르고 장부를 건네고 심부름을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영특한 아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그 말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영특하다는 말은 눈에 띈다는 뜻이었고 눈에 띈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도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물건이 아니었고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겸의 눈과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사주가 저절로 풀려 보였습니다. 태어난 해와 달, 날과 시가 글자처럼 엮여 떠올랐습니다. 도겸은 그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를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열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도겸은 아직 아이였고 그의 아버지 윤세문은 한양에서도 이름난 명리학자였습니다. 윤세문은 벼슬에 연연하지 않았으나 대신들 사이에서는 은밀히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주를 점처럼 말하지 않았고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 솔직함이 화가 되었습니다. 윤세문은 어느 날 궁으로 불려 들어갔고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죄목은 단 하나 왕의 사주를 입에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역모와 다름없는 죄였습니다. 변명은 허락되지 않았고 기록은 지워졌습니다. 남은 것은 처형 소식과 함께 쓸어 담긴 책들 뿐이었습니다. 도겸은 그날의 공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피냄새는 없었지만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무거운 공기가 집안을 눌렀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도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겸아, 사주는 글자다. 하지만 그 글자를 읽는 입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그 말은 도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도겸은 다시는 사주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라도 입을 닫았습니다.
누군가 태어난 해를 말해도 운세를 묻는 농담을 던져도 그는 모르는 척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 이르게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정연아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약방 한켠에서 죽과 국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고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살면 된다. 도겸아, 조용히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도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약방 골목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약방 아이 눈이 남다르다더라. 사람을 한번 보면 속을 읽는다고 하더라. 도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스스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닿아서는 안 될 곳에까지 닿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처마 끝 풍경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종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도겸은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죽어야 했을까? 사주는 정말 죄가 되는 것일까?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약방 골목의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다시 사주를 입에 올려야 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도겸은 꿈을 꾸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길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얼굴 위로 글자들이 흩어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고개를 들고 서 있는 아이였습니다. 윤도겸은 꿈속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양의 바람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초겨울이었습니다. 궁궐의 담장 안쪽에서부터 소문이 새어나왔고 그 소문은 늘 그렇듯 장터와 골목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임금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라 했고 다음에는 과로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말끝은 점점 짧아졌고 대신들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병은 임금 한 사람의 일이었지만 그 여파는 나라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왕의 기력이 약해진다는 소문은 곧 다음을 생각하는 자들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누구는 대비를 말했고 누구는 왕손을 거론했으며 누구는 입을 다문 채 눈빛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조의 실권을 쥐고 있던 대신 서문관 대감이었습니다. 서문관 대감은 5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조정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웃음을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자리를 바꾸었고 그의 눈길 하나는 관직의 오르내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문관은 오래전부터 사주를 믿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주를 믿기보다 사주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명리서를 수집했고 이름난 술사들을 은밀히 불러들여 자신의 운명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권세는 있으나 용상에는 닿지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서문관의 가슴에 오래도록 박혀 있었습니다. 사주가 정해져 있다면 바꾸면 될 일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주를 바꿀 수 없다면 사주를 말하는 입을 바꾸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 무렵 서문관의 귀에 하나의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한양 변두리 약방 골목에
사람의 사주를 꿰뚫어 본다는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헛소문이라 여겼습니다. 아이가 사주를 본다는 말은 너무 허술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고 점점 구체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며 되돌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병의 끝을 맞췄다더라. 장사 망할 집을 알아봤다더라. 눈을 마주치면 속을 들킨 기분이 든다더라. 서문가는 그제야 사람을 시켰습니다. 약방 골목의 소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오라 명했습니다. 며칠 뒤 그의 서재에 얇은 종이장 몇 장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이름과 집안 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도겸, 12살, 약방 심부름꾼, 부친 윤세문, 10여 년 전 영모 혐의로 처형. 서문간의 손이 종이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윤세문이라는 이름은 그에게도 익숙했습니다. 한때 궁으로 불려들어와 왕의 사주에 대해 입을 닫았던 명리학자, 그리고 그 침묵으로 인해 사라진 인물. 서문간의 입가에 느린 웃음이 번졌습니다. 과연 피는 속이지 않는구나. 그날 이후 서문간은 더 이상 아이를 직접 부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양 변두리 약방 골목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죄목은 혹세무민이었습니다. 약방에서 점을 쳐 백성들을 현혹했다는 말이었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포졸들에게 팔을 내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아들 윤도겸을 돌아보았습니다. 울지 말라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고 도겸은 그 눈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도겸은 몸이 굳었습니다. 소리를 내고 싶었으나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약방은 불이 켜진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겸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국자, 손때 묻은 그릇, 마르다 만 약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 앞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어머니를 잡아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미 자신이 사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도망칠 수는 있었습니다. 산으로 숨을 수도 있었고 다른 고을로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머니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 역시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도겸은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숨지 않겠다고,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판의 끝을 자신이 보겠다고 말입니다. 이튿날 새벽 도겸은 약방 문을 조용히 닫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골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부르지도 않은 서문관 대감의 저택을 향해 걸었습니다. 서문관은 아이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고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도겸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서문관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보다 계산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냐? 서문관이 물었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주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제 어머니를 돌려보내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아이는 이미 판의 중심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서문관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는 쓸 수 있다. 아니, 반드시 가져야 할 패다.
그날 윤도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약방 골목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왕의 운명을 원하는 자들이 이미 자신의 발밑에 판을 깔아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말입니다. 서문관 대감의 저택은 낮에도 어둠이 가시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두터웠으며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러 겹의 벽을 지나며 둔해졌습니다. 윤도겸이 머무는 방은 저택 안쪽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창문은 사람 하나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좁았고 쇠살이 박혀 있어 하늘조차 온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대감의 보호였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보호가 아니라 관리와 감시의 공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움직임 하나, 시선 하나가 누군가의 눈에 들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문관 대감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도겸을 불러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주를 시험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같은 생년월일을 다시 불러주며 대답이 달라지는지를 살폈습니다. 그 시험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흐리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분명히 짚어주되 결과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사주에는 금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단이 빠르시나 기다림을 오래 견디지 못하십니다. 서문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능력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도겸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꿰뚫는 말보다 자신을 포장해주는 말에 더 쉽게 마음을 엽니다. 밤이 되면 도겸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수없이 사주를 돌렸습니다. 서문관의 사주, 조정 대신들의 기운, 임금의 흐름, 계절과 절기, 바람의 방향과 물의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엮어보았습니다. 사주는 글자였지만 거사는 사람의 욕망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도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날짜를 골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길일이지만 안쪽으로는 천충과 지충이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불과 물이 충돌하고 흙이 질어지는 날, 말은 미끄러지고 무기는 적고 사람의 판단은 흔들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좋습니다. 도겸이 날짜를 내밀자 서문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째서냐? 대감의 토 기운을 화가 돋는 날입니다. 군사를 움직이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 말은 반쯤 거짓이었습니다. 화가 토를 돕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날은 물의 기운이 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불은 꺼지고 흙은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문관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날을 믿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날짜가 정해지자 저택 안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이 모였고 낮에는 무기를 옮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병들이 들락거렸고 말발굽 소리가 뜰을 울렸습니다. 도겸은 방 안에 앉아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걸음의 무게, 숨소리의 떨림, 말끝에 묻은 욕심까지 모두 계산의 일부였습니다. 그 와중에 도겸은 한 아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택의 하인, 동식이었습니다. 11살 남짓한 아이였고 아직 얼굴의 때가 덜 묻어 있었습니다. 동식은 도겸에게 밥을 나르며 자주 말을 붙였습니다. 형님은 정말 사주를 보십니까? 도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식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아이의 사주는 단순했고 아직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너는 여기 오래 있지 않는 게 좋다. 왜입니까? 곧 큰일이 날 것이다. 동식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도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식은 도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쪽지를 옮기고 일부러 길을 헷갈리게 만들고 사람들의 말을 흘려들은 척 전해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움직임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또 다른 인물 하나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하급 군관 출신 포졸 최문수였습니다. 그는 다른 포졸들과 달리 술자리를 피했고 명령을 받을 때마다 미묘하게 망설였습니다. 도겸은 그 망설임이 두려움이 아니라 회의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도겸은 일부러 최문수 앞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주가 틀리면 피가 납니다. 그 말에 최문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도겸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고 서문간의 움직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은 그렇게 심어졌습니다. 시간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흘렀습니다. 거사 날짜는 점점 가까워졌고 서문간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서려갔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도겸을 불러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틀림없겠지. 사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도겸의 말은 단정했으나 그 뜻은 달랐습니다. 확실한 것은 거사의 성공이 아니라 거사의 붕괴였습니다. 어느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거사 날은 아니었으나 도겸은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흐름이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물은 이미 모이고 있었고 땅은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사람보다 먼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처음으로 어머니 정연아를 떠올렸습니다. 살아계실지 아니면 이미 고초를 겪고 계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으나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계산이 어그러집니다. 계산이 어그러지면 모두가 죽습니다. 윤도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판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아이였지만 동시에 설계자였습니다. 사주를 읽는 손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이용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칼은 뽑히지 않았지만 가장 위험한 싸움은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사 날짜가 정해진 뒤 한양의 공기는 눈에 띄게 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불안해했고 관리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아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주라는 이름의 공포가 사람들의 판단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기운이 실렸습니다. 누군가 병을 앓는다는 소문이 돌면 그 사람의 사주가 화제가 되었고 어느 대신의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그 배경에 숨은 운세가 오르내렸습니다. 사주는 더 이상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권력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서문관 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으나 속은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이면 사람을 불러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정말로 그날이 맞는 것이냐? 틀림없습니다. 윤도겸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반복될수록 서문관의 얼굴에는 확신이 아니라 불안이 더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는 사주를 믿었지만 동시에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욕심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서문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주를 물었습니다. 대신들의 생년월일을 은밀히 적어오게 했고 집안의 기륭을 따져 인사를 결정했습니다. 사주가 좋다고 여겨진 자는 곁에 두었고
사주가 꺼림칙한 자는 멀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정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은 거사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닐까? 저 집안의 사주가 요즘 심상치 않다더라. 그 말들은 낮은 목소리로 오갔지만 불안은 눈에 보일 만큼 커졌습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결정은 늦어졌으며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주는 사람들의 등을 떠밀기보다 발을 묶고 있었습니다. 윤도겸은 그 모든 광경을 저택 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방 안에 앉아 있으면 바깥의 소리가 더 또렷이 들렸습니다. 급히 오르는 발걸음, 문을 닫는 소리, 낮아진 목소리 속에 묻힌 공포가 전해졌습니다. 도겸은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쌓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거사의 재료였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도겸의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읽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을 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것들이 무엇인지 도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정연아를 떠올렸습니다. 관가에 갇혀 있을 어머니는 지금 어떤 마음일지, 추위는 견디고 계실지, 혹시 자신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을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도겸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려 했습니다. 질문이 시작되면 계산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숫자처럼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주를 계산하는 손으로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또렷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택 안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잦아졌고 밤마다 술을 찾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누군가는 겁에 질려 잠을 설쳤고 누군가는 오히려 과하게 웃었습니다. 극단적인 반응은 공포가 깊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인 동식은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이는 자주 도겸의 방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돌아서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정말 큰일이 나는 겁니까? 도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큰일은 이미 나고 있다. 다만 아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다. 그 말에 동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이 전해주었습니다. 공포는 아이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포졸 최문수 역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관의 명령을 받을 때마다 잠시 멈추는 버릇이 생겼고 밤이면 혼자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도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거사 끝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겸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이 나빠야 더 큰 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포졸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거사가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누군가의 설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문관 대감은 그런 균열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확신에 취해갔습니다. 사주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라 믿었고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은 그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늘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길, 움직이지 않는 군사들,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서문관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더 강하게 사주에 매달렸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흔들릴수록 더 극단적으로 그 믿음을 붙잡는 법이었습니다. 윤도겸은 알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있는 지점은 지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주에 미친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판단을 포기했고 그 빈자리를 욕심으로 채웠습니다. 그 욕심은 곧 폭발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마지막으로 사주를 다시 돌렸습니다. 날짜는 변하지 않았고 흐름도 그대로였습니다. 비는 올 것이고 땅은 무너질 것이며 사람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발목을 잡힐 것이었습니다. 도겸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사주에 미친 사람들의 얼굴은 자신들이 만든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거사가 예정된 날 새벽 한양의 하늘은 유난히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먹구름은 마치 무거운 천을 덮어 씌운 듯 도시 위에 눌러앉아 있었고 바람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골목과 담장을 부딪히며 흘러갔습니다. 윤도겸은 창살 너머로 보이는 그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주에 적힌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또렷이 정렬되었습니다. 이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서문관 대감은 이른 시각부터 저택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비단 도포 위에 갑옷을 걸쳤고 허리에는 칼을 찼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많았고 웃음도 잦았습니다. 그것은 여유가 아니라 흥분이었습니다. 사람은 꿈에 가까워질수록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서문관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윤도겸을 여러 차례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창가에 서서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문관은 그 차분함을 통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더해주는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사병들이 저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마당을 울렸고 갑옷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군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두려움에 입을 다물고 있었고 일부는 지나치게 들떠 있었습니다. 윤도겸은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사주는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습니다. 먼지를 눌러주는 정도의 가벼운 비였습니다. 서문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자신을 돕는 징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곧 빗줄기를 바꾸었습니다. 굵어졌고 빨라졌으며 방향을 잃고 퍼부었습니다. 땅이 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들이 제자리를 잡지 못했고 바퀴는 진창에 빠졌습니다. 군사들은 신발에 흙을 달고 움직였고 무거운 무기는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넘어졌고 누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라.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서문관의 목소리는 커졌으나 그 말은 사람들의 귀에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비는 소리를 삼켰고 바람은 명령을 찢어 놓았습니다. 윤도겸은 그 광경을 창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했던 장면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은 불을 꺼뜨리고 흙은 발목을 잡고 사람은 스스로의 욕심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둔중하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사병들의 어수선한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박자였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저택 담장 너머에서 또렷해졌습니다. 금군이었습니다. 금군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 말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병들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고 일부는 그 자리에서 주춤거렸습니다. 무기를 들고 있으나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졸 최문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는 칼을 내려놓고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영모다. 물러서라. 그 외침은 군사들 사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거사는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하늘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서문관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윤도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나를 속였구나. 그는 칼을 움켜쥐고 도겸이 있는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빗물이 갑옷을 타고 흘러내렸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도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고른 날이 아니었느냐? 서문관의 외침에 도겸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께서 고르신 날입니다. 저는 사주를 읽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서문관의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보다 스스로 욕심에 눈이 멀어 판단을 맡겼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금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문관, 영모의 죄로 체포한다. 칼이 떨어졌고 서문관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저택 마당에는 무너진 계획과 흩어진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도겸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지나온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도겸은 어전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젖은 옷 그대로 아이는 임금 앞에 섰습니다. 대신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 거사의 중심에 아이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소인은 윤세문의 아들 윤도겸입니다. 그 이름이 울리자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10여 년 전 억울하게 사라진 명리학자의 이름이 다시 불려진 것입니다. 도겸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주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기록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서문관이 무엇을 노렸는지를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그 말들은 비처럼 쏟아졌고 그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은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거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칼로 시작된 일이 아니었고 칼로 끝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주를 믿는 욕심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날이었습니다. 윤도겸은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큰 파도는 이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한양은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밤새 퍼부었던 빗물은 골목의 먼지를 씻어내렸고 무너졌던 흙길 위에는 무릉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사가 무너진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지만 도성 안의 분위기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어제의 일을 이야기했고 대신들의 얼굴에는 경계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도겸은 어전에서 물러난 뒤 곧장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어머니 정연화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도겸의 발걸음은 잠시 멈췄습니다. 수많은 계산과 설계 속에서도 끝내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고 쇠창살 너머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연화는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도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은 차가웠고 거칠었으며 오래 참아온 사람의 체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제야 숨을 고르지 못하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풀려나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정연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울음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는 공식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문관 대감은 영모 혐의로 모든 관직을 박탈당했고 그의 재산과 사병은 몰수되었습니다. 그가 모았던 명리서와 사주 기록들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고 조작과 왜곡의 흔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와 함께 10여 년 전 억울하게 처형되었던 윤세문의 사건도 다시 다뤄졌습니다. 오래된 기록이 재검토되었고 당시의 판결이 얼마나 무리였는지가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임금은 끝내 어전에서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윤세문은 역적이 아니다. 충정을 다했으나 말이 화가 되었을 뿐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역적의 집안이라는 낙인은 사라졌고 윤세문의 이름은 조정의 기록에 다시 올랐습니다. 도겸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하늘이 조금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도겸은 다시 어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죄인이 아니라 공을 세운 자로서였습니다. 임금은 아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계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대신 묘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하여 미안하다.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대답할 자격은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금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원한다면 벼슬을 내리겠다. 내 재능은 나라에 필요하다. 그 말에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12살 아이에게 벼슬이라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벼슬을 원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유를 말해보아라. 사주는 사람의 길을 보여주는 글자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사람 위에 서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어전 안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임금은 오래도록 도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하여라. 임금은 대신들에게 명했습니다. 윤도겸을 공식적으로 명리자문으로 인정하되 관직이 아닌 민간의 자리에서 백성을 돕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는 사주를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길잡이로 되돌려 놓는 결정이었습니다. 도겸은 어전을 나서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일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끝은 곧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정약방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방 옆에 작은 사랑채 하나가 더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책상이 하나 놓였고 낡은 사주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이며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소문이 퍼졌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겁을 주지 않으며 대신 길을 알려주는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겸은 사주를 보아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해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길은 돌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지만 몰아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겸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지나간 뒤의 별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윤세문의 사주책을 펼쳤습니다.
오래전 피로 얼룩졌던 글자들이 이제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글자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대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정연아는 마루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아이였지만 동시에 이미 많은 것을 겪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약방에는 등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약재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주는 더 이상 두려움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윤도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왕의 운명을 흔들었던 아이는 이제 사람들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의 편도 아니었고 그저 사주에 찍힌 욕망을 그대로 읽어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숨기지 못한 것은 대감이었고 운명을 바꾸지 못한 것도 결국 대감 자신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특별한 천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욕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사람의 끝을 결정한다는 아주 오래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야다민의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늘 따뜻한 인연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